새벽 4시. 도시의 불빛마저 졸음이 쏟아지는 이 시간, 저는 습관처럼 잠에서 깹니다.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한 젊은 대표. 남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발 아래 있는 것만 같죠. 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같은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화려한 명품 지갑, 그 가장 깊숙한 안쪽 주머니. 그곳에는 제 성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낡고 색바랜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하고 접히고 또 접혀 너덜너덜해진 편지. 그리고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채 펴지지 않는 낡은 지폐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 저는 다시 7년 전에 그 초라했던 겨울로 돌아갑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눈물겨운 사랑을 등지고 도망쳤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7년 전 제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서울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보다 더 차가운 건 제 현실이었습니다. 26살, 청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제 책상 위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찍힌 통지서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며칠을 굶듯 퀭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이다. 26번째 면접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도피처를 찾듯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지갑에는 달랑 10,000원짜리 2장. 그것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제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 그리고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고향 터미널에 내려 익숙한 시장통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절 대목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 가장 춥고 바람이 많이 드는 귀퉁이에 익숙한 등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얇은 스티로폼 하나 깔고 앉아 콩나물이며 시금치를 다듬고 계신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르튼 손마디, 갈라진 손톱 사이로 까만 흙대가 끼어 있는 그 손. 그 손으로 1,000원, 2,000원을 벌어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드신 할머니의 얼굴,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로 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 우리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왔어? 할머니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급히 문지르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거칠거칠한 감촉은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할매가 떡국 끓여줄게. 가자. 낡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 할머니는 당신 그릇의 떡을 자꾸만 제 그릇으로 옮겨 담으셨습니다. 많이 먹으라. 서울 가서 공부하느라 살이 쏙 빠졌네. 고기는 네가 다 먹으라. 목이 메어 국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취직 못한 못난 손자는 그 떡국 한 숟가락 삼키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인 큰 집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관심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요즘 애들은 눈만 높아서 문제야.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지 그러냐?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걱정을 가장한 비난대.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시던 할머니가 뒤집개를 들고 뛰쳐나오셨습니다. 니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니들이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큰 그릇이라 늦게 차는겨.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거지. 니들이 보태준 거 있냐? 왜 기죽여? 할머니는 그 작은 책으로 거인처럼 저를 막아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변호가 오히려 제 초라함을 더 부각하는 것 같다. 비참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면접 있어서. 저는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외면한 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첫 차가 다니기도 전인 깜깜한 시간. 할머니는 저를 배웅하러 대문 밖까지 나오셨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내미셨습니다. 투박하게 싼 김밥 2줄과 삶은 계란. 강아지야, 가는 길에 묵으라. 배골지 말고. 그리고는 제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 나오셨습니다. 차비해라. 서울 가서 만난 거 사 먹고. 아, 됐다니까요. 저 돈 있어요.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뿌리쳤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매는 돈 쓸 데 없다. 네 가져가라. 제발.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신 할머니의 굽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 뒤 저는 주머니 속에 뭉치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흰 봉투. 그 안에서 나온 건 꼬질꼬질 때가 탄 10,000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빳빳한 새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추 팔고 파 팔아서 받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모으고 모아 은행 가서 10,000원짜리로 바꿀 시간도 없어 주름진 손으로 펴고 또 폈을 그 돈. 지폐에서 할머니의 파스 냄새와 흙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에 쪽지 하나. 우리 강아지에게 할매는 니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미안하다. 세상이 니를 안 알아봐도 할매는 안다. 니는 착하고 똑똑한 애다. 기죽지 마라. 절대로 기죽지 마라. 할매 강아지니께 사랑한다. 버스 안에 승객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5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추위와 싸우며 지켜낸 당신의 생명이었고 뼈였고 피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 저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 저는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지갑에 부적처럼 넣고 다녔습니다. 면접관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를 믿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 배짱이 생겼죠. 거짓말처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지갑 속 편지가 낡아갈수록 제 직급은 올라갔고 통장 잔고는 불어났습니다. 대리가 되고 팀장이 되고 더 큰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성공할수록 할머니는 잊혀져 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라는 말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요 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바빠서 못 가요 용돈 붙였어요
시작가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일이 바쁘제. 밥은 먹고 하냐. 아프지 마라.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저는 할머니가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할 때까지 저 늙은 소나무처럼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민준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큰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고향 병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 3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핸들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줘. 나 이제 도착했어. 나 이제 성공했단 말이야.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쓴 할머니는 너무나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억척스럽던 시장통의 여장부는 어디 가고 앙상한 뼈만 남은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에요. 제 목소리에 기적처럼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를 찾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어. 저는 할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손길. 울지 마라. 할매는 네가 제일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의 무언가도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돈도, 명예도 할머니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엔 이제 다른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손주를 기다리던 할머니의 환영이 보입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 만든 작은 쉼터. 그곳엔 박영자 할머니 쉼터라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름으로 기증한 공간입니다. 지나가던 상인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잡으십니다. 박 할매 손주제. 할매가 살아생전에 입이 닳도록 자랑했어. 우리 손주가 서울서 큰일 한다고. 효자라고. 효자라니요. 저는 불효자 중에서도 상불효자인데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 흉은커녕 없는 자랑만 늘어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 앉아 저는 7년 전 그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은 종이. 그리고 그날 할머니가 주신 5만 원 중 쓰지 않고 남겨둔 10,000원짜리 한 장.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가 주신 5만 원. 저한테는 5억, 50억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우주였어요.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힘내서 저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 끝자락을 흔듭니다. 마치 할머니가 그래, 안다. 고생했다 내 새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면접장으로 향합니다. 잔뜩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는 청년. 그의 낡은 구두에서 7년 전의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지갑을 열어보세요. 아니, 기억의 서랍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모아주던 그 손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 사랑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랐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믿어주는 그분에게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더 늦기 전에 말이죠.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